예,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바토라 부아르 샤갈이 마지막에 감격에 겨워서 말한 찬사를 부른다고 한 자기 헌정화를 그리게 만든 그 친구들 눈물 난 이야기. 파리 남부 몽파르나스의 빈민가 세탁선에 불리었던 바토라 부아르 이 동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피카소의 친구가 이 동네에 살다가 피카소에게 방을 승계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들어오게 되고요. 차츰 피카소의 지인 예술가들이 들어오게 되죠. 먼 나라에서도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화가도 오고 문학가도 오고 가수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수도꼭지가 55세대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원래 피아노 목조 피아노 공정이었는데 누가 피아노 공장 떠나고 인수해가지고 원룸촌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흐름하게 저렴하게 사회에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된 그런 동네였었죠. 피카소의 첫 여인은 올리비에입니다. 9명의 부인 중에 첫 번째 부인이 올리비에죠. 이 피카소가 딕시나 슬리퍼 지직 끌고 흐름하게 비 오는 날 다 떠진 옷 입고 슈퍼에 뭐 외상인지 뭔지 물건 사러 가는지 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역시나 또 비슷한 처진 올리비라는 아가씨가 문 앞에 서 있었죠. 어슬렁거리다가 피카소 눈이 마주쳤죠. 그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안고 있던 고양이를 그녀에게 주죠. 올리비에는 그 고양이를 안고 피카소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피카소의 첫 여인과 만나게 되죠. 그 가난한 동네인데요. 피카소는 부인이 9명입니다. 94세에 죽었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죽었죠.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정치, 경제, 뭐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죽기 전에 말입니다. 아직 안 죽었을 때, 뭐 아주 죽기 몇 년 전에 진정 94세에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은 이겁니다. 돈 얘기 없고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유산이 참 많은데 부인이 9명이니까 자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산을 다 분배한다고 변호사가 다 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죠. 정리하는데. 피카소의 마지막 한 유언은 이렇습니다. 신이 허락한다면 앙드레 말로와 자코메티 이 두 사람과 단 몇 마디라도 대화를 나누고 싶고 싶다라고 말하고 숨을 꼴깍 넘겼습니다. 말로는 제가 프랑스 피를 말씀드린 드골 정부의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죠. 선이 굵은 아주 깊은 대서사 문학가였고 조코메트는 누구냐? 맞습니다. 얼마 전에 논란이 되었던 코바나 기획사 영부인 하는 기획사 그 데리고 온 작품 그 작가 맞습니다. 스위스에서 왔죠. 천재 조합가 유일하게 피카소의 뒷골을 쑤셨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인물입니다. 피카소는 예술가인 줄 알았더니 천재에 불과해. 이런 말들, 여러 가지 말들과 철학으로 늘 피카소에게 열등감마저 느끼게 했던 천재 조합가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깡마른 남자가 희한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정동조각상인데요. 걸어가는 조각상 1m 80 정도 됩니다. 높이가. 또 이렇게 뭐 가리키는 조각상 가리키는 남자. 걷는 남자가 참고로 석고 원본이 시가가 1,600억 몇 년 전에요. 복사본을 딱 6개만 떴는데 청동본 한 개당 가격이 1,300억 원이었죠. 은행가 상처한 은행가의 부인 릴리 여사라는 분이 또 하나 사가셨죠. 몇 년 전에. 그렇습니다. 아주 작품 가격이 뭐 피카소 못지 않습니다. 이 자코메티입니다. 자코메티는 또 이렇게 미성년자하고 또 바람이 났어요. 불륜.
그 친구들이 막 뭐라 하면 하는 말이 그녀의 시선은 나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안내를 해. 라는 말밖에 안 합니다. 본처 놔두고 그 어린 미성년자하고 바람나가지고 차 사주고요. 아파트 사주고 보석 사주고 돈 지폐 다 발로 그냥 막 박스들을 갖다 줬습니다. 막. 억수도 착하게 생겼어요. 또 이게 자코메티라는 작가가 또 순진하게 생겼습니다. 작업실도 작아요. 우리 아파트보다 뭐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혼자서 순진하게 작품 만들고 어린 여자가 바람나가지고 돈 다 갖다 바치고 세상을 뜨뜻하게 만드는 작품을 만들고 자코메티입니다. 자코메티. 피카소는 자코메티의 대화를 그리워하며 죽었습니다. 또 한 명의 화가가 있습니다. 샤갈로 하여금 영감을 주고 샤갈이 마지막 헌정사에 에꼴드 파리 찬스를 보낸다라고 했던 그 스토리의 중요 인물. 이탈리아에서 얼짱 청년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안인데요. 원래 있는 집의 자식입니다. 망했죠. 모딜리안 어머님은 문학가이자 언어학자입니다. 몇 개의 구를 정확하게 구사합니다. 글은 말보다 정확합니다. 머릿속에 차 한 건 들있어도 종이에 쓰면 A4지 10장이고요. 수정하면 A4지 석장입니다. 그만큼 글은 정확합니다. 모딜리안의 어머니는 정확한 언어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언어학자의 아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비극은 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극일까요? 축복일까요? 모딜리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숨이 넘어갈 듯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끝이 나야 붓을 들었고 한 번 붓을 들면 결코 멈추는 일이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모딜리안이 헐값에 밥 한 그릇에 술 한 잔에 그림을 막 넘깁니다. 잔느가 부인인데요. 이 모델을 그린 초상에 웬만한 눈동자가 없습니다. 잔느가 모델이 많이 되어졌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내 눈동자를 그리지 않나요? 모딜리안이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영혼까지 다 알게 되는 그날 그때 눈동자를 그릴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보통 고집이. 몇 개 구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어머니의 그 언어학 피를 타고난 모딜리안이라서 거짓말 안 하고 거품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딜리안의 그림은 1800억, 1300억 원, 2000억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딜리안이는 전시회를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친구가 도와줘서 했는데요. 모딜리안이 그린 누드화가 있습니다. 그 누드화를 사장한테 말해가지고 쇼윈도에 그려놨다가 흥행을 위해서 지나는 경찰이 미풍양수를 해친다고 호각 삐삐 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림도 떼버리고 전시도 2주할 거를 살밖에 안 하고 막 내놔버렸습니다. 그게 모딜리안이 처음이자 마지막 전시였어요. 그때 그 걸려있다가 떼진 그 나부라는 누드화 2장이 앞으로 누운 누드화가 몇 년 전에 경매장에서 1,700억 원? 1,800억 원에 팔렸고요. 뒤로 들어 누운 누드화가 1,30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2장이면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5개 짓고 5년 동안 운영비가 나옵니다. 모딜리안이는 행여 환자 병원에서 무료 병원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젊은 나이에. 이때쯤 모딜리안이 그림을 가지고 있거나 소식을 듣거나 접한 사람들 중에서 미술상들이 캐치를 합니다. 이 그림은 사놔야 되는 그림이야. 꼭. 누가 그랬지? 모딜리안이. 사러 가자. 죽었다던데. 언제? 오늘 장례식이래. 달려갑니다. 미술상들이.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묻으러 가는 그 행렬에 미술상들이 덮칩니다. 모델은 그림을 사겠다. 내가 돈 더 주겠다. 비켜라. 내가 남은 건 전부 다 사겠다. 나한테 다는 거라. 돈 많이 주겠다. 요즘을 치면 몇십억, 이런 돈 제시했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딜란을 주고 갔습니다. 물론 주고 갈 때쯤 모딜란의 그림의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했었죠. 모딜란이가 쓴 일기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뇌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딜란의 그림은 세상 사람들한테 진가를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왕으로 떠받들려 할 때 하늘이 그를 데려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라세즈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이 라세즈 공동묘지는 왕이 공동묘지 이상의 공동묘지를 지으려는 명하에 아주 특별하게 지어놓은 공동묘지입니다. 웬만한 현대 예술사의 거장들 여기에 다 묻혀 있습니다. 마리 르랑생, 방금 말씀드린 모딜리안이 제일 인기 있는 묘지는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의 묘지입니다. 여성분들이 여기 참배해 와가지고 오스카 와일드 비석에 하도 키스를 해야 되는 바람에 루즈 자국이 기름이 흘러가지고 그 지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라스 공동묘지 비석에 키스하면은 벌금 내야 되는데 그래도 한답니다. 오스카 와일드. 장례식을 마치고 그의 부인 잔느는 친정에 돌아와서 2층 자기 방 창문에서 둘째를 임신한 채로 창문에서 뛰어내립니다. 세상은 하직하죠. 둘째는 태어나지도 못했죠. 첫째 딸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 딸이. 그래서 모딜란의 어머니와 누나가 이 사실을 숨깁니다. 언제까지? 청소년 될 때까지. 청소년이 된 다음에 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 아빠가 모딜란이고 엄마가 잔느란다. 그 딸은 그 말을 듣고 얼마 있다가 결심을 합니다. 미술사가가 되기로. 그래서 전공을 하고 방대한 연구와 방대한 조사와 방대한 집필 끝에 책을 펴내죠. 제가 아버지가 말한 책을. 그 책이 모딜리안이 인간과 신화라는 책입니다. 요 피카소의 입체파와 앙리 마티즈의 야수파, 이 두 파가 이 원룸촌 바토라 부아르의 화풍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유일하게 여자 아가씨 지방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마리 르랑생입니다. 마리 르랑생. 참 갈등 많이 되겠죠. 피카소 오빠는 입체파라 그러고 마티즈 오빠는 야수파라 그러고 그 속에서도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마리 르랑생을 현대 모더니즘 문학의 선구자라 불리는 프랑스의 기욤 아폴리네르와 피카소 친구들이 소개팅을 해줍니다. 그 둘은 1인 사이가 되죠. 이 둘은 미라보 다리를 사이에 두고 집이 있었기 때문에 미라보의 연인들입니다. 퐁네프의 연인들이 아니고 퐁미라보의 연인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둘이 사이가 안 좋을 때 아폴리네르가 르랑생에게 편지를 보낸 미라보의 다리 아래라는 그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이제 그 향선곡에 붙여져 가지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향선곡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르퐁 미라부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 향선곡이 있습니다. 르랑생은 누구냐? 여자 샤갈로 불리는 화가인데요. 어떻게 결혼은 또 오스트리아 남자 장교로 결혼을 했는데 전쟁이 터지고 서로 적국이 되는 바람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타국을 오랜 세월 떠들고 또 남편도 화가 지망생이었는데 노랑생이 지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린다고 또 뺏기가지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하여서 노랑생이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비운적으로. 그래서 노랑생은 그 비운을 다 겪고도 미술을 놓지 않았었죠. 그래서 르랑생의 그림을 보시면은 참 영롱스럽고도 처연합니다. 그래서 르랑생의 별명이 여자 샤갈이에요. 여자 샤갈. 여자 샤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코코 샤넬, 바로 그 샤넬, 코코 샤넬과 둘이 나이가 동갑입니다. 이 두 여자분이. 그래서 오페라 공연을 할 때 그 당시에 둘이 만났죠. 샤넬은 의상 슈퍼바이저, 총괄 지휘자를 슈퍼바이저라고 합니다. 슈퍼바이저. 르랑생은 미술 슈퍼바이저로 만난 겁니다. 샤넬이 제시를 하죠. 르랑생 보고. 내 초상화 하나, 오케이? 오케이 합니다. 둘 다 레벨이 있는 사람이라서 매력적인 작업이니까. 샤넬이 그 초상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수정을 요구하죠. 노란색은 수정 안 합니다. 친구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난 지금까지 샤넬의 가게에서 물건 사고 돈을 다 줬어. 샤넬은 내 그림의 인수를 거부했어. 수정을 요구했어. 난 바꾸지 않을 거야. 샤넬은 파리 태생이 아니야. 정통 파리 예술을 이해 못해 하면서 절대 수정 안 합니다. 그림도 안 주죠. 돈도 안 받고 둘이 원수가 됩니다. 근데 그 그림이 안 받았으니까 지금 파리 오브제 미술관입니까? 제자 보는 미술관 있죠. 그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한쪽 귀를 드러내고 흰 강아지를 안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찬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훗날 저 초상야말로 샤넬을 진짜 대변하는 초상화라고 평가를 하죠. 샤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통에 유대인들을 많이 구해줬습니다. 진짜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많이 구해줬습니다. 전쟁통에. 샤넬은 좋은 사람입니다. 위대한 여장부였죠. 얼마 전에 서가신 샤넬 명품 브랜드 샤넬의 샤넬 이후 수석 디자이너 칼 라크펠더 서가셨죠. 이분이 로랑생의 미술작품과 샤넬의 브랜드를 콜라보해가지고 로랑생 콜렉션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로랑생은 레종 드네르 훈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후세들을 위해서. 이렇게 로랑생의 애인이었던 기욤 아폴리네르 이 사람도 폐병으로 30대 요절했습니다. 30대. 전쟁에도 참여했었죠. 현대 모더니즘 문화의 선구자 기욤 아폴리네르가 30대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석에 피카소하고 앙리 마티즈가 그림 하나씩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당시 다 없이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비석에 세워주고 이렇게 글씨를 새깁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인생을 우리는 얼마나 손으로 재어 보았던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현대문화 모더니즘 문화의 선구자 기욤 아폴리네르의 파리 라세즈 공동묘지인 비석을 하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화가들이요 돈 한 푼 생기면은 그란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좀 마시면서 토론하고 심층 연구하고 대화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아주 그거 만담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얘기를 잘하고. 누구냐? 해밍웨이인데요. 미국 신문사의 기자였죠. 유럽에 출장 나오면은 막 이렇게 취재하고 돌아갈 때 꼭 이 바에 들러가지고 이 몽파르나스 그 친구들 자주 가는 그 카페에 와가지고 유럽 이야기를 막 합니다. 막 이 어디가 뭐 어떻고 뭐 어떻고 얘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번스타인이라는 미국에서 온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은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이 같은 분인데요. 매니저죠. 화가들을 키워주고 연결해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주 글을 잘 쓰신 분인데요. 그 번스타인이 가만 보더만 해밍웨이에게 하는 말이 해밍웨이야 너 사표 내 신문서 내고 너 작가 등단해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어느 날 해밍웨이는 그 누린 말을 듣고 미국 신문사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작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은 해밍웨이 우리 곁으로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번스타인 해밍웨이를 작가로 등단시키도록 강요하고 압박한 사람은 미국에서 이 거지 동네로 파리로 가가지고 이 거지 예술가들을 매니지컬을 해주셨던 번스타인이라는 역을 여자분이었습니다. 앙리 루소는 기차역의 하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너무 그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급 공무원은 어느 날 사표를 내고 그림에 입문합니다. 파리 박물관에는 아무나 이렇게 박물관 그림 앞에서 서서 따라 그리면 안 됩니다.
자격증 있어야 돼, 자격증이. 별거 아닌데. 그걸 땄습니다. 어느 뭐 여성 무슨 문화교양대 이런 데 가가지고 땄어요. 루소는 그런 자격증과 그 졸업한 배지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소중하게. 무소리만큼 이해가 안 될 만큼 원칙적인 순수함 그 자체가 앙리루스의 무기였습니다. 앙리루스도 이 원룸촌으로 들어오게 되죠. 피카소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 친구들이 앙리루스 보고 할배 아버지로서 이렇게 놀기도 했었죠. 루스의 그림 보시면 아주 순수하고 원시적인 에너지가 외계인의 에너지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루스 그림의 진가입니다. 한 몇십억 정도 하는데요. 피카소 그림보다는 한참 가격이 떨어지는데 앙리루스의 원시인 순수함이 되겠습니다. 그 카페에는 못 먹고 병들어서 키가 150도 안 되었던 에디트 피아프가 샹송을 부르며 알바를 하고 있었고요. 피아노는 누가 치고 있었느냐?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이 방 저 방 월세 못 내고 쫓겨나가지고 리어크에 온 살림 다 싣고 다니면서 친구 집 진전하면서 옷도 걸베이 입고 다녔던 에리샤티 시모스 침대 광고 배경음악 아시죠? 그 작곡가이면서 BGM 백그라운드 뮤직의 개념을 제일 처음 만든 에리샤티가 피아노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리샤티가 BGM을 처음 창시할 때 카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연주하는 이 곡은 집중하는 곡이 아니고 차 마시면서 편하게 듣는 BGM, 백그라운드 뮤직입니다. 집중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하고 연주를 하는데 너무 곡이 좋아서 사람들이 또 집중을 합니다. 그걸 느끼고 에리샤티는 막 화를 내죠. 집중하지 말라니까는요. 이거 집중하는 곡이 아니에요. 집중하지 마세요 하고 또 연주를 하는데 또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너무 곡이 좋아서. 또 일어나서 화를 내고 또 집중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에리샤티입니다. 그것이 백그라운드 뮤직이었고요. 에리샤티. 이런 그 추운 겨울날 얼마나 춥습니까? 비민도시에. 연탄 하나 사러 갈 돈 없습니다. 누가 그림을 사줘야 말이죠. 일성으로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러 갈 때 입을 옷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외투 없습니다. 옷 기우입고 그랬어요. 뼈저리게 가난했습니다. 뼈저리게. 피카소, 모딜리아니, 샤갈 말도 못하게 가난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막스 자콥 이 거지 친구들이 말도 못하게 가난했습니다. 피카소도 그림 하나 팔았고 서커스단 그거 보러 놀러 갈 때 신발이 없어가지고요. 신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진짜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거지 예술가들이요. 날 다 했죠. 55가구에 수도꼭지 하나 있는 동네라면은 그 추운 날 연탄 하나 못 대고 그 꽁꽁한 방에서 친구가 막스 자코비 월세 못 내. 요즘은 치면 돈 1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워낙 싼 방이라서요. 한 15만 원 정도? 그것도 못 내 쫓겨오면은 피카소가 하루는 침대에서 자고 자코비 방바닥에서 자고 다음 날은 자코비 침대에서 자고 피카소가 방바닥에서 자고 그래봤자 다 추운데 그렇게 살았죠. 이 친구들이. 그럼에도 뜨겁게 배를 채우지 않고 영혼을 채우면서 토론하고 그리고 문학가와 화가가 만나고 건축가와 시인이 만나고 이렇게 예술을 불태웠죠. 이것이 세탁선, 바토락 부하르. 막스 자코비 명명했습니다. 막스 자코비 오늘 피카소 보고 야, 우리 동네가 좀 세탁선 같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세탁선. 센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물 볼려가지고 볼려 끓여가지고 빨래 해주고 돈 받는 그 세탁선 있었습니다. 바토락 부하르죠. 그 피카소가
맞네. 바토라 부활을 같아. 해서 바토라 부활을 된 겁니다. 이 친구들과의 그 뜨거운 열정을 샤갈은 눈물 나는 그 이야기들을 잊지 못해서 이 친구들의 슬픈 이야기들, 죽어간 그 친구들 생각하면서 묵묵히 1년 7개월 동안 프랑스 국립 오페라 극장의 전정화를 빛의 그림을 그랬던 것이죠. 프랑스 정부에 대한 고마움, 프랑스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죽어간 그 치열했던 피토하며 살았던 자기 친구들, 피카소, 모딜리아니, 앙리 마티즈, 에리샤티 이런 친구들, 숱한 친구들과의 대화들, 시몬느 보바르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피 맺힌 그걸 회상하면서 마지막에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 천정화 헌정식에서 마지막 대사의 멘트에 에꼴 드 파리에 찬사를 보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 바토라 부활 얘기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세계 3대 오페라하우스의 4대 오페라하우스의 세 번째 무조건 들어가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 이야기 토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